안녕하세요. 메이커스에서 주니어 프로그램 디렉터와 SAT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인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어, 이제 컬리지보드에서 새롭게 공개한 4개의 테스트 세트와 2024년도 실제 디지털 SAT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디지털 SAT가 확실히 처음에 등장하던 때와는 달리 문제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문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되겠구나 예측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2025년도에 디지털 SAT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문제 유형 및 주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변화에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그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변화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테이블 문제인데 이제 기존에도 테이블 문제는 원래 디지털 SAT에 나오는 문제였죠. 하지만 기존의 테이블 문제는 학생들이 지문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테이블에 제시된 정보를 조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좀 긍정적인 쉬운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지문을 읽고 이럴 필요 없이 단순히 표에 등장하는 숫자를 보면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새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예시를 같이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테스트 세트 7에 공개된 문제인데 According to the graph, about what percentage of participants mentioned cost in the interviews?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짝대기가 cost를 나타내는 짝대기이고 이게 50% 가까이 되니까 정답은 D, 50%.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테이블 문제도 똑같이 출제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함께 좀 전반적으로 되게 주요한 변화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모듈 1 and 2 난이도 차이가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모듈 1은 기존 시험들에 비해 오히려 쉬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모듈 2는 훨씬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모듈 1이랑 모듈 2의 난이도 차이가 좀 큰 편이고 이게 무엇을 학생들한테 의미하냐면 정말 정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실제로 컬리지보드에서 공개한 테스트 10의 점수 변환표인데요. 아주 잘하는 학생이 하나의 문제를 틀렸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이 학생이 모듈 2에서 틀리면 여전히 만점인 반면 모듈 1에서 틀리면 최대 30점이 감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쉬워졌다고 방심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이 실수 하나가 정말 치명적인 점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 문제 또한 기존의 디지털 SAT에 원래 출제되던 문제가 맞긴 하나 좀 난이도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고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에서도 아주 사소한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우선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8번 문제를 보시면 시 전체를 제시하고 그 시를 제시된 부분에서 두 줄 가량을 밑줄 친 다음에 이 밑줄 친 부분의 기능, 펑션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면 이제 7번 문제처럼 제시한 전체 라인들을 다 이해하고 해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답안에 대한 선택도 조금 미묘해졌다. 그래서 시적 언어, 그러니까 poetic language, poetic expression 이런 거에 노출도가 낮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딱 봤을 때 이게 정답인가 싶게 헷갈릴 수 있을 법한 함정 답안이 조금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스킬을 좀 연습해야 되냐, metaphor, personification 이런 시적 표현에 좀 많이 익숙해져서 그 시의 메시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변화점인데요. 논리적 추론 문제, 논리적 완성 문제는 원래도 있긴 있었으나 이게 정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존의 SAT 문제들이
독해력을 기반으로 어렵게 제출한 문제들이 많았더라면 이제 예전 페이퍼 SAT 때부터죠. 그 독해력 이 SAT를 위한 필수 스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더 길고 복잡한 추론 문제가 등장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SAT에서 이제 독해력은 기본이고 독해를 잘 한 상태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 그 얼마나 논리적인지까지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독해력에만 의존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문도 조금씩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에서 20단어 정도 길어졌는데,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이 10에서 20단어가 학생들이 문제를 연달아서 풀 때에는 꽤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주요한 변화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좀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져온 논리적 추론 문제는 테스트 7의 모듈 2 18번 문제이고,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 자체가 이게 논리적 추론 문제 중 딱 중간 수준의 난이도라고 느껴졌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들도 있었고,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가 딱 중간 수준에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인식되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제 지문을 보시면 제가 주요한 부분들은 표시를 해왔는데, 기원전 450년경의 동전은 약 98%의 은과 1%의 구리로 구성된 반면, 이제 기원전 367년의 동전은 74%의 은과 24.7%의 구리를 포함하여서 상대적으로 황색을 띠는 외관을 가졌고, 이 황색을 띠는 외관 때문에 상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구진들은 시돈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추측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돈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거는 바알실렘 2세의 후계자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위기를 완화시켰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의 정보들을 다 기억한 상태로 답안을 같이 읽어볼게요. Which choice most logically completes the text? A. Proclaim that the percentage of silver in coins suitable for trade would be raised to a threshold higher than 80%. 이거는 오답이죠. 왜냐하면 은 함량 기준을 8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화폐 신뢰 위기가 해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발표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동전이 여전히 황색 외관을 띌 거기 때문에 더욱 신뢰 위기가 악화될 것이고, 실제로 발표하고 실제로 80% 이상 함량을 가질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상황에서 너무 단순한 재정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 keep the amount of silver in Sidonian coins consistent with that in coins minted in 367 BCE, but decrease their weight.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amount of silver, 그러니까 함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동전의 무게를 줄였다라는 것 자체가 구리의 비율을 줄여서 결국 은의 그램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구리의 비율을 줄여서 동전을 좀 더 가볍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은의 함량이 80% 이상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동전의 좀 yellowish appearance, 이런 황색 외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구리를 통해서 재정적 부담 부분을 대응하고 황색 외관을 해결함으로써 이게 정답이 되는 답안입니다. C를 보시면 begin minting heavier coins as a proportion of silver to copper similar to that in coins minted in 367 BCE. 이거는 정말 완전한 오답이죠. 왜냐하면 유사한 은, 구리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것 때문에 화폐 위기가 신뢰 위기가 발생했고, 이거는 황색 외관을 띄어서 상인들이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미 텍스트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은구리 비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틀렸고, 뒷부분 더 무거운 동전을 주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비율을 유지한 데 더 무겁게 하면 은도 더 많이 넣고 구리도 더 많이 넣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위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오답.
으로 볼 수 있고, D. Fund the mining of some copper deposits that were not available to Bell-Shalom II. 이것도 오답이죠. 왜냐하면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구리 광산 채굴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큰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자금 지원이 뭔가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상황인데 재정적 부담 속에서 장기적인 뭔가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뭔가 구리 광산 채굴에 대한 메시지가 텍스트 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너무 뜬금없는 답안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SAT의 대체적으로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 부분을 무시한 투자 선택이고, 그리고 너무 뜬금없는 등장이기 때문에 D가 오답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하나하나 풀이한 것 자체가 학부모님들께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 없이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당연히 독해를 해야 하죠.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문 그 어디에서도 이제 동전의 무게를 줄였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논리랑 그 컨텍스트, 문맥을 해석하면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향해서 추론을 계속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독해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너무 추론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변화이기도 합니다. 같이 좀 비슷한 결의 차이점인데요. 전문 지식을 기반한 문제들이 늘어났고, 이 전문 지식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논문 수준의 개념이 좀 등장하는 것 같고, 이 개념을 읽자마자 각 개념이 무엇을 하는지를 기억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 플러스 논리적 사고가 필수이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예시로 가져온 건데, 이제 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LNH 핵심 논리를 기억하고 퓨전이 뭔지, 인포머티비티가 뭔지를 알고 각각의 역할을 기억한 상황에서 실험 결과랑 연결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15번 지문을 읽었을 때 LNH, 퓨전, 인포머티비티의 개념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접한 상황에서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고, 옆에 마찬가지로 aptamer이랑 equali 이런 것들도 되게 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처음 볼 법한 그런 개념들, 단어들이 전문 지식을 많이 포함한 지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딩 섹션은 그 정도이고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듈 1이랑 모듈 2에서 난이도 차이가 좀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변화와 비슷하게 라이팅 부분도 모듈 2의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법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에세이 쓸 때 그래머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SAT 기출을 풀어봤을 때, SAT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라이팅 부분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정확하게 정말 세마이콜론의 모든 규칙을 다 아는가, 혹은 컬른의 모든 역할을 다 아는가, 이런 상황에서 전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해요. 특히 펑추에이션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가 제일 좀 두드러지고, 따라서 저는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도 한 번쯤 다시 문법 규칙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펑추에이션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규칙을 공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떻게 공부 전략을 좀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직
여름 방학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학생들은 이제 학기 중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저는 단어 공부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만큼 단어 외우는 걸 좋아하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어 시키는 거를 쉬워하는 학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기본적이고 가장 쉽게 집에서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절대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단어 공부라는 걸 저도 강사로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단어 공부가 너무 필요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SAT 단어 문제들이 등장하죠. 이 문제를 같이 보시면 이제 답안만 봤을 때 sanguine, recalcitrant, misanthropic, earnest 이렇게 네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네 단어 중 한 단어라도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답안을 자신 있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sanguine 이 답안이고 sanguine의 뜻을 알고 있어도 recalcitrant이랑 misanthropic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자신 있게 A를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들에서 단어의 수준이 좀 많이 어렵게 등장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논리적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이 길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길어진 지문 속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두 단어 섞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맥락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해야 한다면 안 그래도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문제를 풀이할 때 단어 유추까지 해야 하면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단어를 알고 풀이한 학생들이랑 비교하면 단어를 유추해야 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vocab 문제를 위해서 단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독해 부분? 어휘를 모르면 독해를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아요. 심지어 운이 나쁘면 지문 속에 있는 그 모르는 한 두 단어 때문에 지문 전체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할 위험이 있죠. 그러면 오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맥락을 통해 유추를 할 수 있더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문이 제시하는 모든 단어를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지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한 어휘력, 제가 앞서 독해력 또한 기본으로 간주하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나오는데 어휘력이 약하면 독해력이 갖추어질 수 없어요. 따라서 어휘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도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학원은 뭐 단어 시험을 틀리면 학생들이 깜지를 작성해야 된다라던가 뭐 리테스트를 봐서 패스할 때까지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단어와 관련된 관리 방식들이 학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 자체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휘력이 약하면 독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이제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는 지문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학기 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막 하루에 50단어, 100단어 외우잖아요. 학생들이 특강 때 그 학원을 다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루에 10단어, 15단어라도 제대로 정확히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확히 단어의 뜻을 외운다라는 거는 그 단어의 정의, definition을 아는 것은 물론 그 단어의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가끔 답안 속에서 비슷한 뜻인데 뉘앙스에 따라서 답안인지 오답인지 갈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뉘앙스, 그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의 기준은 학생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직접 쓸 수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이 자기가 에세이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우면 뉘앙스를 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서부터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복습하고 연습해야지만 좀 방학 중에 학원을 다닐 때 단어 외우는 거에 급급해서 정말 문제풀이 실력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비 방법은 시간 배분 연습이 필요해요. 기존의 학생들이 특히 실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타이머 이런 걸 켜놓고 중간중간에 남은 시간을 확인하면서 아, 내가 지금 15분 문제인데 이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괜찮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실전반 학생들 중에서 정말 실전반, 정말 높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거의 문제 유형별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 같아요. 특히 모듈 2에서 킬러 문항을 마주하면 학생들이 시간을 정말 많이 빼앗길 거거든요. 따라서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해서 그 확보한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활용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각 문제 유형당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쉬운 문제란 앞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테이블 문제, 이런 것도 쉬운 문제지만 단어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사실 단어 문제는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어 문제의 난이도는 단어가 얼마나 쉬운 단어인지 어려운 단어인지가 결정하는 거지, 문제 풀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학생들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모듈 1에서 특히 실수를 하면 점수를 엄청 깎인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실전반 학생들은 자기가 문제를 풀고 틀렸으면 오답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을 해야지만 실제로 오답을 줄일 수 있죠. 정말 문제를 푸는 것만큼 중요한데 오답 분석만큼 중요한 게 실수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특강 때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좀 안 되지만 1대1로 학생들이랑 과외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실수에는 항상 패턴이 있어요. 학생들은 이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아, 이건 실수였어요. This was a mistake. I got confus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실수했니? 라고 질문을 하면 아, 이때 뭐 동생이 말을 걸었어요. 라든가 제가 이때 막 운동하고 와서 너무 피곤했어요. 뭐 여러 상황적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실수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반복해서 같이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무조건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아는 문제인데 실수하는 경우에는 더 무조건 뭔가 실수를 발생하게끔 하는 내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항상 실수를 했을 때, 아, 오답 분석할 때, 아, 이건 실수였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실수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실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해석, 이게 테이블 문제가 기존 테이블 문제, 이 지문도 읽고 테이블도 봐서 풀이해야 되는 문제랑 새로운 테이블 문제 둘 다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테스트 세트당 다섯, 여섯 문제는 테이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좀 가끔은 되게 복잡한 그래프가 제시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테이블을 딱 봤을 때 이 복잡한 데이터일지라도 정확하게 핵심 정보들을 딱딱 캐치해서 파악하는 훈련을 한다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특히 지문을 읽고 테이블까지 봐야 되는 문제는 태스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가 될 테니까 지문을 읽는 데만 집중하고 테이블은 정말 빨리빨리 정보를 캐치할 수 있을 수준까지 훈련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을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제 SAT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단어는 믿을 학생들도 당연히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믿을 때 단어를 암기하는 습관을 미리 들여두면 하이스쿨 때, 학기 중엔 진짜 바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단어 외우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학생들이 단어를 더 꾸준히 외울 수 있는 힘이 길러질 테니까 정말 믿을 학생들도 단어는 기본이고 단어를 제외하고 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이제 믿을 때는 고전만 열심히 하면 SAT뿐만 아니라 학교 GPA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뭐 AP Lit을 들을 게 아니라면 사실 그냥 굳이 그렇게 많이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그냥 English 10, English 11에 등장하는 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SAT에 등장하는 시가 조금 더 비유적 표현 이런 것을 미묘하게 그 제시하는 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시를 딱 봤을 때 이게 학생들이 시적 표현, 에 익숙하기만 하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시예요. 그래서 SAT에서 나오는 시 문제를 어렵다라고 인지한 학생들은 시 자체에 대한 노출도가 좀 낮은 학생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냥 시를 많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특히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poetic language, poetic expression, metaphor 이런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학생들이 캐치해서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 이런 걸 신경 쓰면서 많이 읽으면 SAT에 나오는 시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와 함께 고전도 많이 봐야 돼요. 실제로 이번에 테스트 세트 공개한 걸 보니까 정말 고전에서 많은 엑셀프트가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센스 앤 센시빌리티 이런 작품들도 보였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는 많이 읽지만 Sense and Sensibility는 읽지 않거든요. 근데 SAT는 Sense and Sensibility에서 발췌되어서 출제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만큼 고전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시랑 고전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믿을 때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는 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따라서 제가 시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나 시가 고전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고전은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를 추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믿을 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 공부를,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늘려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문학 읽기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앞서서 뭐 전문 개념, 거의 논문에 등장할 법한 수준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때부터 학생들이 좀 어려운 비문학 글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제 배경 지식 확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논문 수준의 글을 이때부터 차근차근히 읽어버릇한다면 내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낯선 개념이 많아도 내가 이걸 차근차근히 읽으면 속으로 정리할 수 있어 라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키워지면, 어려운 개념이 왕창 등장하는 지문을 만났을 때 긴장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풀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실제로 모르는 단어가 지문에 섞여 있거나, 안 그럼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면 되게 긴장하고, 되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껴서 문제풀이 할 때 이게 A인가? 아닌가? B인가? 다시 A를 고를까? 이렇게 되게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오답 분석할 때도, 저 이거 A인 것 같았는데 지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B를 골랐어요. 이러면서 overthought about this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따라서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 을 마주하더라도 겁먹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이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 정리해보는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이 이제 전문 지식이 등장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좀 논리적 추론 문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 전문 내용 글쓰기 이런 거는 뭐 비문학 지문 자체를 공부하는 게 AP 랭이나 IB 랭릿을 대비하는 거에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진짜 SAT를 타겟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 SAT 대비를 이때부터 훈련하는 방식으로 비문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논문 초록, abstract를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논문은 되게 길고 어려운 연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SAT는 뭔가 전문 지식이 우르르 등장하고 되게 요약된 것처럼 이렇게 짧지만 되게 많은 정보들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은데 논문 초록이 바로 그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렵고 긴 논문을 한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되게 간결하지만 많은 정보를 제시하는 글이잖아요.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논문 전체를 읽는 것이 너무 힘들다, 혹은 SAT를 정확하게 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회과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 이 분야의 논문 초록을 지속해서 읽어버릇하는 훈련을 한다면 좀 SAT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2025년도 SAT의 변화랑 이에 맞서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저도, 어, 이렇게 어려워져도 잘한 학생들은 항상 잘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변화에 맞서서 결국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이 발표를 정리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독해력과 어휘력은 정말 기본이에요. 이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방학 특강 기간을 활용하고 싶다면 정말 학원에 와서 문제를 풀고 오답 분석을 하고 실수의 패턴을 파악하고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그 시간 속에서 되게 빠른 발전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휘력도 약하고 독해력도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오게 된다면 되게 많은 시간을 단어 외우고 문제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고 이런 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진짜 이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풀이 전략 시간까지 학생들이 할애할 에너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방학 시간, 안 그래도 학생들은 학기 중에 할 게 많은 걸 알지만 방학 때 효율적으로 SAT 공부를 하고 싶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장 아껴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지금 당장 어휘력, 독해력부터 신경을 쓰셔야 하고 독해력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헷갈린다 하신다면 어휘력부터. 어휘가 정말 탄탄하게 갖춰지면 독해력은 생각보다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신경 써서 공부하는 것부터 해야지 결국 이 어려워진 SAT에서 고득점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긴 설명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